청각장애가 우리 아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다 그냥 직관적으로 당연히 언어가 늦겠죠. 근데 언어도 그냥 어떤 언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표현성 언어, 수용성 언어, 아까 최재형 교수님 보여줬던 슬라이드 리셉티브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이해력, 언어 이해력의 수용성 언어죠. 그리고 표현성 언어, 그리고 조음의 문제, 발음의 문제 같은 것들이죠. 근데 대체로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수용성의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성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 조기에 일찍 이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와우 수술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일찍 치료를 했으나 수술을 했으나 독립적으로 수용성 언어 장애가 동시에 있었던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언어 문제는 언어 지연과 부정확한 발음의 문제로 보통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와 행동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언어 제한에서 기인돼서 애가 이제 좀 위축되고 좀 화가 나고 좀 뭔가 겁이 나고 자기가 잘못 얘기할까봐 또는 잘 못 알아들었을까봐 그래서 뭔가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고 본인이 사회적 교류를 자꾸 이렇게 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래 관계에서도 그 또래가 뭔가 이 아이를 일부러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비의도적으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배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도 민폐를 주지 않으려고 청각장애 아이는 스스로가 피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 시간에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좀 부족한 학교 환경일 경우에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꽤 많다고 하시니까 그런 경우에 구두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해서 생기는 학업상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난청이고 선천적인 어떤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 특히 아이를 너무 과도하게 배려하고 과잉보호하면서 생기는 의존성. 그래서 이제 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분리가 돼서 독립적 개체로 성장해야 될 되게 중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제대로 독립적인 아이로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떼 쓰거나 두 돌, 세 돌 때 떼를 많이 쓰거든요, 애들이. 그러다 보면 뭔가 아이가 아픈 아이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그냥 허용을 하게 되거나 방임을 하게 되거나 다 들어주게 돼요. 때를 쓰면 그냥 맞춰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기는 훈육의 문제. 그러니까 적절하게 훈육이 정말 되어야 될 아이가 훈육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순한 아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청각장애 아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 행동들이 너무 허용이 되거나 방임될 가능성 같은 것들이 문제로 될 수 있고 청각장애와 별도로 존재하는 발달 문제, 특히 자폐 같은 ADHD 같은 또 다들 ADHD가 어떤 병인지는 너무 유명한 병이어서 아시죠? 산만한 아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간과된 채 그냥 청각장애 문제로 다 이렇게 그쪽에 문제로 이렇게 치부돼서 아이의 그런 독립적인 정신과적, 소아정신과적 문제들을 제대로 조기에 케어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달도 안 되는 시기부터 아이는 기질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순한 아이인지 까다로운 아이인지 또 그냥 그 사이쯤 되는 어디에 있는 아이인지 슬로우 투 웜업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인지 기질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냥 뭐 아이들이 뭐 다 말 못하고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한 채 대체로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애가 왜 이렇게 나부대? 애가 왜 이렇게 잘 안 웃고 울기만 하지? 얘는 왜 낮밤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애는 뭐 이렇게 안아줘도 울음이 그치지를 않네. 뭐 이제 그런 짜증 때문에 부모님들이 양육 상담 받으러 그때서야 부랴부랴 오시는데 사실은 신생아 때부터 아이의 기질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모의 태도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연단을 받았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더욱더 좀 튼튼한 버팀목이 돼주셔야 되는데 부모가 갈대처럼
애가 짜증낼 때 같이 화내고 또 아이가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헷갈려지게 돼요. 짜증내건 웃건 항상 부모는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포용적이라는 것과 허용적인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포용이라는 거는 완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애가 짜증을 내도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면 지금 엄마한테 이러겠니 하면서 애가 이제 물을 뿌리건 바늘을 뿌리건 간에 쿠션, 스폰지가 돼줘야 되는데 같이 보통 어머님들이 지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신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발달 시기가 있어요. 두 돌 때 내는 떼부림이나 그런 뭐 굉장히 그 분노 발작 같은 것들은 정상인데 그게 5살, 6살 초등학교 들어가서 분노 발작을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돌 때 분노 발작을 보이는 걸 보고 저한테 찾아와요. 얘가 ADHD가 아니냐고. 정상입니다 하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애한테 막 화가 나고 막 치료받아야 될 것 같고 애가 문제인 걸로 아는데 그냥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잘 아는 게 중요한데 다 이제 청각장애 때문이야? 애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달이라는 과정은 기질적 특성과 환경 간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아이의 행동은 뇌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청각장애 관련된 강연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꾸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소리 자극이 아까 신생아 그 태 내에서부터 듣는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에 의해서 뇌 회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각적인 그 뇌가 활성화가 보상적으로 되면서 뇌의 구성이, 뇌의 회로의 어떤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소리를 적절한 시기에 빨리 듣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아까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또 뇌과학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뇌는 굉장히 유연해요. 어떤 경험,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뇌가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세모가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고 블랭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아주 화사한 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색깔의 뇌를 갖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거를 추후에도 말씀드리는 뇌 가소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차원에서 소리가 빨리 자극이 들어올수록 좋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소아정신분석학자예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원래 계시다가 프로이드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미국 최초의 소아정신분석학자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평생에 걸쳐서 발달한다. 아동기에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서 뇌가 바뀌고 발달 단계를 이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산성, 저 파란색 생산성 후세 양성 업적 3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구 후세 양성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저도 발달을 이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드라는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는 어린 시절에 아동기에 엄마하고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신 분이라면 에릭슨은 사람은 평생 발달한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는 것도 잘 죽을 수 있다. 그래야. 이제 그런 걸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사람과의 경험, 환경과의 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뇌가 달라지고 또 계속 발달할 수 있고 어떤 시기에 조금 결핍이 있었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그런 심리 학자인 것이죠. 그래서 0세부터 1세까지는 기본적 신뢰, 3세까지는 자율성, 6세까지는 주도성,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근면성,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청소년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1단계 영아기에는 보통은 이제 돌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18개월까지를 영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질과 엄마의 그 궁합도 있어요. 엄마하고 아이도 궁합이 있어요. 기질이 순한 아이들은 되게 예민하시고
약간 까탈스러운 성격의 엄마들하고는 궁합이 잘 맞는데 보통 또 그런 엄마가 또 까다로운 아이를 낳거든요. DNA이다 보니까 유전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쩜 저는 그렇게 쟤는 그렇게 나를 닮아갖고 저렇게 까칠하고 편식도 심하고 그렇게 뭐 가리는 게 많지? 그러면 잘 돌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워해 엄마가 아이를 자기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순한 아이를 예뻐하고 그게 큰애가 될 수도 있고 둘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상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빠랑 딸이 한 편 먹고 순한 딸이 한 편 먹고 엄마랑 또 까칠한 엄마랑 순한 아들이 한 편 먹고 또는 이렇게 뭔가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동성애 그 자매나 형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갈립니다. 서로 궁합이 맞는 사람들끼리 한 편을 먹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생기는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100일이 되면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잖아요. 낯선 사람을 보고는 약간 경계하고 늘 바라봐주는 엄마를 보고는 빵긋빵긋 웃는 이런 사회적 미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사라진 그런 아이들은 약간 자폐 아주 초기 신호,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초기 신호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오감 자극을 풍부하게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까 최재형 교수님이 빨리 소리 자극에 노출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빨리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자극으로라도 시각적 자극으로라도 촉각적 자극으로라도 운동 자극으로라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어떤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애착이에요. 애착으로 이제 어떻게 행성을 하느냐. 아까 우리 에릭슨 학자께서 기본적 신뢰감이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불신을 하게 된다.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났더니만 참 살만하네. 내가 울으니까 엄마가 바로 젖병도 물려주고, 내가 우니까 지루하다고 우니까 엄마가 까꿍까꿍 하면서 놀아주고, 내가 뭐 좀 힘들어하고 뭔가 불편하니까 바로 안아주고 이러는데 참 세상은 믿을만한 세상이구나를 인식하는 게 바로 영악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게 엄마가 뭐 밥 짓고 다른 일 하느라고 늦게 가. 아이가 신호를 보냈는데도 빨리빨리 반응을 안 해주면 아이는 이 세상은 내가 좀 뭔가 위협적이고 뭔가 좀 살아나가는데 빡빡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영악입니다. 이 청각장애가 있는 이제 영악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즉각적이고 생리적 욕구 같은 거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옹알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때는 뭔가 엄마가 굉장히 아주 예민하셔야 돼요. 그 예민은 나쁜 의도의 예민이 아니라 센시티브해야 된다. 굉장히 아이의 작은 시그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의미의 예민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이가 비록 뭔가 옹알이는 활발하지 않더라도 조금의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소리 자극을 충분히 주고 적절한 강도로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눈을 깜빡이거나 웃거나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걸 강화시켜라. 그래서 애가 빵긋빵긋 웃을 수 있게, 더 그걸 잘 할 수 있게.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많이 웃어주네? 그러면 애는 그걸 늘어나요. 그걸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해야 아이는 그런 자극에 의해서 두뇌에서 신경 연접들이 막 활성화가 됩니다. 만 3세 때까지 뇌는 굉장히 유연해서 어떤 자극이 들어와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질은 순한 기질, 천천히 적응하는 기질,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로 나눠지는데 순한 기질의 아이가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대체로는 순한 기질의 아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아우 쟤는 그냥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게 저절로 컸어. 뭐 그런 애들이 대체로 순한 애들. 근데 너무너무 뭐 큰 애에 비해서 쟤는 너무 힘들었다. 그런 애들이 한 5%에서 10%쯤 됩니다. 그런 애들이 저소아정신과에 향후에 오게 되는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가 어떤 완충 역할, 버퍼링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버퍼링을 잘 하시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를 막 때리고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막 나를 힘들게 하냐? 자다가 막 도대체 너는 한 번 자면 통잠을 못 자고 이렇게 자다깨다 하냐고 막 아이를 갖다가 막 몰래 꼬집는 엄마들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처음부터는 안 그래요.
막 견디다가 나중에 폭발을 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젖을 잘 먹는지, 목욕하는 것을 즐기는지, 젖 먹는 시간이나 수면 시간, 배변이 규칙적인지, 낯선 데서 잘 탐색하고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울지 않는지, 좋거나 싫은 감정들을 온화하게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질을 파악하는 요소들인데 한번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반응의 질이 매우 좋아야 아이가 애착이 잘 형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한데 또 뒤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때는 이제 걸음마기가 됐어요. 애들이 활발하게 기동성이 막 생기니까 막 위험한 것도 만지고 호기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안 돼! 그건 안 돼! 어유 위험!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행동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지를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야. 내가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런데 자꾸 이제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 발작을 하기 시작하고 때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엄마가 그때 적절히 선을 넘을 때는 훈육을 해줘야 되는데 아유 그래 한 번만 만지게 해줄게 이제 그렇게 한다거나 애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애는 떼 쓰는 게 어떻게 돼요? 강화가 되겠죠. 떼쓰기 전략으로 우리 집은 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을 듣는 거구나. 그럼 나는 떼를 계속 써야지. 나는 떼를 계속 써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다 관철할 거야. 이제 그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떼 쓸 때는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훈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조절 능력. 네가 아무리 화가 나고 해도 머리를 박거나 여기서 대굴대굴 구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안 돼. 라고 해야지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러면서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훈육은 체벌과 동격이 아닙니다. 훈육은 잘못된 행동 대신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체벌과 동격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체벌 안 된다고 칼럼을 썼더니 그 밑에 댓글들이 어떻게 애를 훈육을 안 하고 키우냐고. 그래서 내가 체벌이 안 된다고 그랬지 훈육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훈육과 체벌을 동격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제 체벌은 아동학대로 규정이 됐습니다. 민법에서. 정인이 사건 때문에 체벌은 이제는 아동학대예요. 애를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게 하는 걸 체벌인데 매를 드는 건 학대로 규정을 이제 정식으로 법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화가 우리는 체벌을 관용적으로 그냥 용인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체벌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애한테 이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네가 이거를 하고 싶으면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엄마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이거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해. 울음은 일단 그치고 소리 지르는 건 안 돼. 라고 아주 단호하지만 온화하고 명료하게 말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이때 이제 어머님들이 챌린지를 당하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냐며. 막 이제 그때 이거 가지고 굉장히 양육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게 잘 돼야 애가 엄마로부터 잘 독립하고 자율성을 기를 수가 있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서는 해도 되는 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청각장애 이제 유아의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발달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영아기 때 인공화학 수술을 해서 아이가 소리 자극을 어느 정도 해서 소통이 된다면 너무 다행인 일이지만, 이때 이게 이제 안 될 경우에 애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쓰고 화를 내고 뭔가 부모한테 답답하니까 부모가 대신 말해주길 바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애들이 절제력이 더 약화될 수가 있고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리개별화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율적인 아이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아이가 그냥 발음이 좋든 싫든 좋든 나쁘든 그냥 내뱉게 해야 되고, 잘했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래 네가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었네 하고 인정해주고 자꾸 밸리데이션 시켜줘야 아이는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발음이 조금 약하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것 같다고 엄마가 대신 말해주거나 아이가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는 이제 자율성에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을 가게 됐어요. 이때는 애들이 이제 언어도 급성장하고 상상력도 막 풍부한 시기여서 막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막 이야기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인데, 그걸 정상적인 발달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애가 엉뚱한 이야기 한다고 또 이제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 사회성이나 두뇌 발달이 촉진되고 제가 이제 전공으로 하는 자폐가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는 시기입니다.
사회성이 또래 관계에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얘가 혼자 놀아요. 얘가 엉뚱한 놀이를 혼자 해요. 다른 애들은 다 레고로 집 만들게 하고 있는데 얘만 혼자서 자동차 갖고 계속 바퀴만 굴리고 있고 동그란 것만 계속 굴리고 있고 숫자만 계속 달력 근처에 가가지고 숫자만 읊조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폐가 발견이 많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청각장애 아이라고 해서 자폐 유병률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폐 유병률은 지금 한 2%쯤 됩니다. 전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폐의 경우에 굉장히 이제 빨리 치료를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머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목도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정이 좀 눈을 잘 안 맞춘다거나 표정이 좀 독특하다거나 찡그리는 일이 많다거나 이거는 언어지연이 이건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지연 수준이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소아정신과를 방문하셔서 함께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제 언어지연이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지연이 아니고요. 청각 문제 다 정상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최재현 교수님한테 환자들을 청각 문제 없는지 체크해달라고 협진 의뢰를 많이 드리기도 하고 또 이미 최재현 교수님한테 들려서 청각 문제 없습니다 라고 딱 꽝꽝 받고 왔는데 애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광고 소리나 사운드는 다 듣고 막 거기 앞에 가서 막 이러고 춤추고 그러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정작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에는 반응을 안 한다. 그런 이유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폐의 가장 초기 신호는 이제 그게 가장 초기의 사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안 되고 뭔가 즐거움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제일 이제 특징적인 거는 특이한 집착, 어떤 거에 한정된 관심사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데이트를 치면서 자폐에 대한 인식률이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높았지만 더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 자폐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바로 그런 우영우 변호사도 이런 이상한 리추얼 같은 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우영우 그러는 걸 항상 자기가 그걸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할 때 꼭 자기가 선행되는 반복적인 행동 같은 게 있는 거죠. 고래에 집착하는 것도 약간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 환자의 이제 이거는 그 동의를 받고 제가 얼굴만 가리고 올린 사진인데 제 진료실입니다. 동물 피규어를 갖고 놀아 호랑이도 많고 사자도 있고 그러네. 그랬더니 애가 쭉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하듯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나열을 하고 제가 흐트리려고 하나 중간에 기린을 빼거나 뭘 코뿔소를 빼려고 그러면 막 자지러지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그대로 놔두라고. 자기는 이렇게 일렬로 놔두는 게 너무 좋다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 프레벨 음물이라는 그런 교구 학습 도구를 가지고 모든 걸 숫자로 이렇게 만드는 옆에 이 까만 거는 건포도입니다. 건포도를 가지고 숫자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자동차 그림에 집착하는 이런 아이, 이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정말 며칠 전에 선천성 청각 장애가 있어서 양측에 제가 그게 보청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밖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왔더라고요. 그거는 보청기겠죠. 50데시벨 정도를 듣는데요. 그렇다면 상당히 괜찮다고. 근데 그 아이가 언어치료실에서 청각장애로 언어지연이 왔기 때문에 언어치료실을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다니던 아이인데 언어 선생님이 어머님 얘는 이건 청각장애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소아정신과를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뒤늦게 자폐에 대한 자료를 막 찾게 되셔서 이제 저에게 찾아오신 케이스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KT 오늘 기념 행사에서 강연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이비인후과를 저희 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다른 타 대학병원에 다니고 계셔서 아마 이 행사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오셨는데 그냥 전형적인 자폐였습니다. 엄지하고 검지로 계속 이러고 있고 막대기로 제 진료실에 동화책들이 많은데 동화책 껍데기를 계속 두드리면서 그 행위, 그 어떤 감각을 계속 즐기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 사운드도 계속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저하고 진료 한 30-40분 내내 전혀 눈을 맞추지 않고 허공만 계속 쳐다보는 이제 그런 아이였습니다. 전형적인 자폐였던 건데 청각장애가 선천적으로 있는 것 때문에
이 엄마는 언어가 지연된 게 단순히 청각장애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언어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언어 치료사에게 굉장히 고맙네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좀 몇 개월 후에 이제 또 보자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학령기가 됐어요. 그러면 공부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40분간 앉아 있어야 되고 주의력이 매우 이제 요구되는 시기인 거죠. ADHD라는 병은 만 6세가 돼야 진단 내릴 수 있는 병입니다. 왜냐? 전두엽 기능이 만 6세에 제대로 발달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새 ADHD 하도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막 4살 된 아이들이 막 산만하다고 병원을 찾아와서 ADHD 약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세요.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ADHD는 학교 들어가서 구조화된 클래스룸 세팅에서 적어도 40분 이상을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집중을 못하고 뭔가 굉장히 수업 시간에 방해하고 뭐 좀 시끄럽게 놀거나 또는 멍 때리고 있거나 이제 집중을 하여튼 어떤 최소한의 40분 정도를 못하는 애들이 ADHD지, 뭐 그보다 어린 나이에는 그게 산만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3, 4살짜리 아이가 산만한 건 그냥 정상 발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보적 논리성이나 이해력이나 추리력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논쟁도 좀 하고 고지식해서 엄마 왜 운전하고 가면서 핸드폰 왜 써? 막 그러면서 애가 막 엄마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막 애가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고지식한 그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들하고 엄마가 막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이제 청각장애 학령기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청각장애 아이들의 그 발달에 뭐가 많이 늦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지능이 대부분은 정상적이라는 보고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75% 이상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일반 파퓰레이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능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들을 제발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발 좀 도전하게 해라. 탐색하게 해라, 세상을. 자꾸 그래서 저는 꿈품교실 같은 이런 소속감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뭔가 탐색하고 경험하고 친구도 만나고 세상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애가 어디서 혹시 그냥 창피당할까봐, 그게 엄마가 창피하신 거죠. 애가 너무 부끄러움 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애를 그냥 끼고 대신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안쓰럽고 좀 뭔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너무 과도하게 앞서다 보면 아이를 굉장히 의존적이고 독립적으로 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 제가 사실은 사전 질문을 좀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사업팀에. 그랬더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청각장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참 브로드한 광범위한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청소년기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때는요 제가 자동차를 비유를 하면 엔진은 경주용 자동차예요. 봅슬레이 아까 선수 나왔던데 봅슬레이급으로 막 빠르게 움직이는니다. 막 앞서는 거죠. 근데 전두엽 기능은 브레이크는 포드 자동차, 옛날 구닥다리, 부식.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스릴을 즐기고 싶은데 통제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주셔야 돼요. 전두엽 역할을 부모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막 친구들 따라서 뭐도 좀 막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애들끼리 뭐 막 하는 무슨 이상한 뭐 게임에도 참여해보고 그러다가 지가 이제 혼자 실수했다 그러고 엄마한테 다시 고등학교쯤 돼서 엄마 정신 내가 차렸어.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10대 특히 초반 중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건데요. 이때 가장 경험해야 될 과제는 소속감과 탐색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꿈품교실 같은 데서 친구를 만나고 함께 뭔가 내가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꼭 그게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류를 하면서 함께 뭔가 자기가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비언어적인 활동이어도 좋고 또 어느 정도 언어가 되는 아이들이라면 오히려 저는 스피치를 많이 하면서 아이가 그쪽에서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자기가 비하하지 않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좀 발음이 조금 어눌하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 막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더 존경할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를 탐색을 조기에 안 시키고 부모가 자꾸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같이 대동하려고 그러고 애가 혼자 올 수도 있는데 자꾸 부모가 따라와. 저는 부모님 이제는 오늘까지만 같이 오시고요. 다음부터는 아이 혼자 보내세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이가 이제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소속감과 자꾸 새로운 세상을 탐색하게 해줘라.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슬라이드가 이건데, 회복 탄력성 훈련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뭐가 불편하고 결핍이 있지만 결국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회복 탄력성에서 나온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외상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런 방편으로서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정신과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 조현병, 자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거죠.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다시 외상 안 당하던 그 시절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인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 카운터 액션을 더 크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성 심장 부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가 저한테 협진이 된 경우도 있고, 소아당뇨,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물리적 장애가 있는 아이, 또 예전에 정말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터너 증후군인데, 지능은 정상인데 1, 2자로프라 그래서 키를 늘리는 수술을 받으러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자기는 1, 2자로프를 딱 받으면 키가 딱 커지고 고통 없이 그냥 아주 멋진 이제 체격을 가질 걸로 상상을 했나 봐요. 근데 1, 2자로프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고 자기가 기대한 자기의 외모가 되질 않으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영이라고 해봅시다. 영이야. 선생님은 너가 원래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네가 참 특별하다고 생각해. 너는 내 머릿속에는 없는 길이 있으니까. 너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경험했어.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두뇌에서 특별한 회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는 굉장히 아주 이 세상에 아주 유니크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너의 그 고통을 우리가 더 승화시켜서 정말 훌륭하게 한번 해보자. 선생님은 너를 존경한다. 라고 했더니 애가 이제 굉장히 펑펑 갑자기 또 생각이 나면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해보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후에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애가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캐나다에 아주 명문 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런 말들이, 이런 어떤 대처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를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만성 어떤 질환을 갖고 있거나 자기가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를 폄하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의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손상감을 느꼈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 끝에 그런 말을 해줬는데, 그게 굉장히 그 아이한테 효과적이었다는 걸 저도 그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의 슬라이드만 남았는데요. 비장애 형제 자매들에게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답변 차원에서 저도 이제 자폐가 있는 아이들의 형제 자매를 위한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또 칼럼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폐는 더 심한 병이죠. 사실은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 전체가. 근데 청각장애 아동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이제 그 아이 데리고 이비인후과 다니고 수술 받으러 다니고 또 여기저기 이제 얼마나 안타까워서 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느라고 애한테 이제 그 비장애 아이한테 형제한테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아이는 굉장히 소외감도 느끼고 화도 나고 또 죄책감, 이거 나 때문에 언니가 또는 오빠가, 내 동생이 아픈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자기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애들이 숨기고요.
굉장히 엄마를 배려하거나 엄마 신경 안 쓰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부모님은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의젓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강화시키죠. 근데 속마음은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엄마한테 사랑받아야지. 내가 장애인 우리 오빠 우리 언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해서 사랑받아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애들은 가짜 감정을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진짜라고 아시면 안 돼요. 아 정말 의젓하구나. 내가 얘 때문에 살겠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걔가 그 독립적인 모습, 의젓한 모습, 배려하는 모습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애가 이제 우울증 빠지고 내가 우리 아픈 장애 형, 오빠, 언니 돌봐야 되나? 뭐 이제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을, 부정적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멍석을 막 깔아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셔야 되고 네가 얼마나 힘들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우울한지를 먼저 마인드 리딩을 해주셔야지 네가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너 엄마 바쁜데 참 네가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그러면서 그냥 냅두시면 안 돼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근데 그 칭찬을 네가 알아서 잘해주니까 참 감사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너가 어떤 마음이건 표현할 때 감사함을 표현해줘야 돼요. 이렇게 엄마한테 솔직하게 표현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 힘든 거를 감추지 않아줘서 고마워. 라고 해주셔야 돼요. 고립. 그리고 이런 어떤 행사 같은 자리에 항상 데리고 오셔서 이런 청각장애인들의 문화나 이런 보청기, 와우, 수술 이런 것들 듣고 공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소속감을 이 아이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형제자매를 청각장애 형제자매를 절대 무시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보통 아이들처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고 형제자매한테 존중받아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존중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상기시켜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약은 뭐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